하마스가 중화기, 로켓, 극조 폭발물 이런 거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마스가 개인 화기를 벌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중화기는 벌일 수 있으나 누구한테 반납을 할 것인지 누가 있어야 그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제안전학원에 들어가서 그걸 수거를 해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잔디깎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세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크기 전에 잔디깎기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한번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이런 나라들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 엔진이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추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순항을 계속 가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기술이 없어요.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아니 EJ200이라고 해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그 엔진의 그 주요 개발사거든요. 네. 롤스로이스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응달 멘토리 전쟁사 시간입니다. 성일광 교수님, 이철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 교수님 아주 영50의 감사합니다. 진가를 잘 보여주고 네. 왼쪽에 이렇게 패치도 붙어있어요. 허드이라고.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기사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길었던 전쟁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처럼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종전을 가기 위한 휴전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게 보였는데 이번에 누가 문제입니까? 뭐 둘 다 문제죠. 사실 꼭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단계는 어쨌든 인재를 다 풀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살아있는 인재는 이미 다 풀렸고 근데 아직 사망자 유해가 한 몇 구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이고 이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하마스를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러려면 국제안정학원 ISF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된다고 미국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금 또 과부하가 걸렸어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뭐 2만 명 보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꼬리를 때리고 못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괜히 보냈다가 하마스하고 전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네요. 하마스 무장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되는.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군대가 들어가서 하마스 군대가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가 일이 하마스 무장 해제인데 그렇잖아. 아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네요. 그렇죠. 국제안전학원이 들어가서 하마스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아제르바이잔은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치안을 담당하러 가는 거지. 무장 해제가 선행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가서 치안 유지만 한다. 그렇게 이제 지금 거기에서 약간의 지금 엇박자가 나왔어요. 경찰 같은 정도면 하겠다. 그렇죠. 자기들 아제르바이잔 생각에는 하마스가 순수하게 아주 순진하게 무기를 다 내려놓을 줄 알았나 봐요. 스스로. 근데 그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장 해제 정도가 하마스가 중화기, 로켓, 극조 폭발물, RPG, IED 이런 거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화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AK-47. 그렇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사실 하마스가 개인 화기를 벌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중화기를 벌일 수 있으나 스스로 중화기를 누구한테 반납을 할 것인지 누가 있어야 그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제안전학원에 들어가서 그걸 수거를 해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다 2단계란 말이에요. 그거 수거하다가 싸움 나면 우리 병사들이 죽으니까 난 안 보내겠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자신있게 우리 보내겠다 했는데 지금 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고 카타르와 튀르키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낼 준비가. 근데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군은 절대 안 된다고 또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하마스랑 똑같다.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쏘려는 흑심이 있다. 최근에 튀르키예가 엄청난 영향이 커졌잖아요. 시리아, 가자, 리비아에서도 날리고. 가자 지구에 튀르키예군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마스 무장해제는커녕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확 차지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튀르키예군이.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튀르키예군이 발을 디디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로는 상당히 지금 위협을 보고 있어요. 원래 오스만 땅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게 이제 큰 문제고 UAE와 사우디는 재건 자금을 원래 대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무장 해제 되기 전에는 재건 자금 못 되겠다. 군대도 못 보내겠다. 하마스 무장 해제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시키냐고요, 그걸.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아니, 그럼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해제해주면 우리가 돈도 되고 평화유지군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말 듣고 하마스가 무기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단계를 지금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미국은 지금 1월달
이라도 빨리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갈 사람이 없어요. 아직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소집이 안 돼요. 모집이 안 돼. 그렇다면 ISF가 만약에 국제안전원군이 지금 만약에 투입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단계 우리 갈 준비돼 있다. 얼마든지 준비돼 있는데 아직 유해도 안 돌아왔죠. 한 2구가 아주 안 돌아. 그거 돌려받고 니네가 그러면 미국 얘기한 것처럼 국제안전원군 만들어봐라. 꾸려봐라. 그 다음에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오케이 하겠는데 안 만들어지지 않냐 지금. 그러면 하마스 무장해제를 누가 시키냐?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재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순순히 내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면은 교수님 국제평화안정화군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에서 통과시킨 그 군은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낮지만 지금 걸림돌로 나온 아제르바이잔 아니면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카타르와 튀르키예 공이라도 일단 먼저 투입을 할 것인지 그 미국이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미군이 가면 안 됩니까? 미군은 안 되죠. 절대 안 됐어. 미군은 지금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 가자지구 전체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지금 헤드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미국군이 200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거기서 모든 걸 드론 띄워서 가자지구 모든 걸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자지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구호물품, 군사작전, 그걸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금 같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자지구 투입은 미국은 생각이 없죠. 우리는 안 들어간다. 우리 전쟁 아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또 반면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네.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공존하겠다고 밝혀야 중동에 평화가 올 거 아닙니까? 하마스 문제도 안 그리고 머리 아픈데 네. 그럼 주변국들은 좀 이스라엘하고 야 이제 전쟁 그만하고 우리 평화롭게 그냥 종교 상관없이 살자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네요.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갔는데 카자흐스탄이 이미 이스라엘하고 대사관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은. 그냥 요식행위로도 우리도 평화롭게 그냥 휴 한번 하자. 네,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도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된 거지. 이미 관계가 좋은 국가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사우디의 MBS 네. 모하마드 bin 살만이 미국 가가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의 가장 큰 뼈대는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투교인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뼈대인데 트럼프가 bin 살만한테 아브라함 협정 하자 했더니 네. 지금은 너무 때가 이른 것 같아. 이렇게 까였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사실 백악관에 가서 공동 기자회견 할 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두 명이 앉아서 장난치고 헤이 브로 맨 이러고 분위기가 엄청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또 MBS가 6천억 달러에서 1조를 올려버렸잖아요. 1 트릴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좋아가지고 입이 막 귀에 걸리고 막 이랬습니다. 묶고 더블로 갔네 완전. 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막판에 디스마크 협상에서 트럼프하고 MBS하고 사이 분위기가 안 좋았답니다. 싸울 정도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게 30대 후반이고. 근데 트럼프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 이 정도면 네가 도장 찍을 줄 알았다. 내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자. 포인트 20개 조항에 앞으로 잘 되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까지도 그 조항까지 넣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네가 난 도장 안 찍어주냐. 빈살만 도장 찍고 싶은데요. 저희 국민들이 가자지구에서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인 이스라엘과 수비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bin 살만이 빈정상하게 네, 빈살만이 너무 빈정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놀랬습니다. 빈살만이 나이는 어리지만 강단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게 돼요. 트럼프가 해달라는데 그걸 버틴 거 아니에요. 버텼죠. 지금 트럼프가 해달라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그쵸. 네. 나이는 젊지만 얘가 장난 아니구나. 근데 교수님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이 더 이상 중동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안전보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관심을 끊어버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미 그게 2000년대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다. 네. 사우디 입장에서 옛날 같으면 미국이 손 뗍니다 하면 국가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데 이미 네. 손 뗐으니까 내가 꼭 들어줘야 되나. 아니요, 요번에 선물 보따리도 받았어요. 네. 그거 받았어요. 안전 보장 해주기로 했어요. 까따르가 받은 것처럼. 근데 받고서 안 해준. 그것만 받은 게 아니죠. 지금 2개를 더 받았습니다. F-35 F-35. 주기로 했어요. 40 몇 대인가 50대인가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판매한다. 네. 그것만 받았어요. 민수용 핵개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될 수도 있다고. 네. 그거를 미국에 있는 핵관리청하고 네.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에너지부 산하에. 왜 에너지부 산하에. 앞으로 이제 민수용 핵개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먹고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MBS가 대단하네. 그게 호락호락. 트럼프를 갖고 놀았네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청년이 아니에요. 생긴 거 봐서는 거의 교수님보다 형 같은데. 네. 청년이었군요. MBS가 영어를 또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그 해외 출신이 해파가 아니거든요. 사우디. 영국에서 유학한 거라고. 아니. 사우디 흑례파예요.
아니 박사 과정은 영국에서 하는 거라 그러는데. 박사도 아니에요. 국내학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통역을 안 썼다니까요. 통역을 안 썼어. 제가 알기로는 어. 저 MBS의 가장 네. 멘토로 삼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문정인 교수님이고. 아, 진짜요? 네. 멘토. 네. 문정 교수님이 MBS랑 친해요? 영국에서 MBS 공부할 때 네. 문정 교수의 문정 교수님의 중동도 백그라운드에 네, 있으시니까 있죠. 왜 중동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냐? 안 좋냐?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어떠냐? 그 논문을 MBS가 보고 아하. 영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문정 교수님 메리랜드 대학 계셨을 때 음. 전용기를 타고 메리랜드에 와서 문정 교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모 인사한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정인 교수님을? 예. 자. 친한 파네, 친한 파. 근데 이제 문정인 교수님은 논문을 그렇게 골프 쪽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언제쯤 한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메리랜드 대학 계셨을 때. 네. 오래됐다는데. 한 20대 초반, MBS가. 지금 MBS는 나이가 몇 살이죠? 30대 후반일걸요? 30대 후반? 네. 한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 네. 어쨌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재밌네요. 어쨌든 이번에 MBS는 절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도 잘 안 되고 하마스 무장해제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네. 2인자 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2인자이자 참모총장인 알리 따바따바이. 알리 따바따바이. 타바이를 따바따바이. 따바따바이 예. 따박따박 발음하셔야 돼요.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레바논에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왜냐면 지금까지 작년 9월 이후 휴전했잖아요.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 베이루트 수도를 안 했습니다. 네. 뭐 레바논 동부, 남부 다 했는데 수도 베이루트를 한 번도 공격 안 했어요. 휴전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을 했고요. 지금까지 공격을 해서 하마스 대원이 죽은 숫자가 350명이 넘어요. 와. 작년 휴전부터 지금까지 죽었고 갑자기 근데 베이루트 남부 다히야 지역이라고. 다히야 지역이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거기가 네.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서 잘못 사진 찍으면 잡혀갑니다. 사진을 찍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되네요. 자, 거기 셀카를 못 찍는 거네. 그것도 안 돼요. 셀카도 네. 빨리 찍고 빨리 카메라를 놓아야 됩니다. 카메라 다 뺏겨요. 거기에 이제 남바투 알리따바따바이가 이제 회의를 하는 그 아파트 한 5, 6층짜리 건물을 때려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20명 이상. 이 친구가 이스라엘 암살 2-3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고 네.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휴전했잖아요. 헤즈볼라랑 네. 이스라엘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년에 휴전한 그 휴전은 미국하고 합의했고 레바논도 합의한 게 중요한 조건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순간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때려왔고 350명까지 지금 살해를 했고 베이루트까지 이번에 공격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걱정을 했죠. 다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넘버2다.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가 전혀 무장 해제할 뜻이 없다. 12월 말까지 무장 해제해야 되는데 강력히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의 무장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휴전의 조건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였어요. 그렇죠. 12월까지. 네. 근데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장 해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헤즈볼라가 지금 또 재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부에서 무기 착착착착 쌓아가고 있고 참모 계속 파고 있고 다음 전쟁을 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 정보를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은 무장 해제 안 되고 계속해서 금지선이 있겠죠. 어느 순간까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재건을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쓰는 전략이죠. 네. 잔디가 잘하면 깎아야 됩니다. 깎는 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네. 재개되는 거는 이미 팩트고 네. 언제 하느냐? 이제 근데 12월까지 무장 해제 안 하면은 협정을 깨는 거잖아요, 헤즈볼라가. 그렇죠. 그럼 12월 사실 협정은 아니고 레바논 정부가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레바논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레바논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죠. 아. 이거를 해야만 경제적 지원도 되고 군사 지원도 되고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레바논 정규군보다 헤즈볼라가 더 세잖아요. 더 세죠. 그래요. 네, 레바논 정규군의 40%가 또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시아파죠. 그러니까 이 시아파는 헤즈볼라 싸울 생각이 없어요. 레바논 정규군의 40%가. 그리고 나머지 60%는 헤즈볼라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걔네들은 왜? 죽을 수 있으니까. 헤즈볼라가 더 세다, 정규군보다. 더 세죠. 옥상 우길이다. 그러면 레바논 정부가 어떻게 무장 해제합니까? 못하는 거지 사실상. 그러면 결국에는
헤즈볼라는 무장해지 않을 거고 네. 계속 군사력 증강할 거고 이스라엘은 참다 공격할 거고 예정된 미래는 뭐 그게 12월 말까지니까 뭐 내년 1월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이미 벌써 언제라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짧으면 며칠, 길면 일주일 이상 정도. 우리와의 순식간에 네, 제압 지금 가능. 헤즈볼라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거를 좀 했다지만 한 달 정도까지 갈 그런 거리는 아니다. 일주일 거리나 길어야 2주일 거리. 길고 짧은 건 대발. 그렇습니다. 또 이게 비정규전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이란 문제가 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2인자를 이렇게 폭격으로 제거했더니 네. 테러 행위를 강력 보복하겠다고 즉각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중동에 또다시 전쟁. 이번엔 이란이 뭐 헤즈볼라 편들어서 또 이게 상당히 지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이 최근까지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 또 한 번 헤즈볼라와 무력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란이 그런 능력이 될까? 그런 능력이 되더라도 쓸데없이 또 헤즈볼라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무력 전면전을 갈 이유가 너무 비용이 크다는 거죠. 대가가 커요. 립서비스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이 키워놓았던 헤즈볼라, 그쵸. 하마스 같은 이런 퍼핏들 아닙니까? 예, 이런 대리 조직. 대리 조직들이 영향력을 이란이 이끌고 나니까 그거라도 이제 그렇죠. 말이라도 해야 되죠. 그립을 잡으려고. 정말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너무나 지금 약해진 이란이 자기의 자식들이 키워놓은 자식들이 이스라엘한테 두드리 맞아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해서 면을 세우기 위한 어떤 립서비스 아니냐. 서비스.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할 의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두 번째예요. 의외죠. 이스라엘 판단은 이란이 예. 헤즈볼라 도와서 우리랑 전쟁할 거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되게 심각하게 그런 반언들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할지 우리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이란이 거기에 동참을 할 것인가, 참전을 할 것인가. 별로 제 생각도 그렇게 참전하지 어렵지 않냐. 지금 뭐 방공망이 재건이 된다든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만한 엄청난 준비가 다 돼 있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뭐 탄도미사일은 많이 만들었겠지만 방공망은 여전히 본인 자체 방공망을 새로 재건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이란이 이 와중에 엄청나게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이철재 기자님과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2차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시간 문제라고 실제 성일관 교수님, 이철재 기자님도 저랑 한두 달 전에 이 얘기를 다뤄주셨는데 최근 외신에서도 저도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시간 문제다 이건. 네. 확정적이다 하는데 12월 혹은 1월에 이스라엘, 이란 혹은 미국까지 포함된 2차 전쟁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면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6월에 있던 12일 전쟁에서 워낙 피해가 컸고 지금 복구가 지금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은 전면전은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런데 또 이스라엘도 이란의 이런 움직임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다음 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 오기 전에 미리 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타이밍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면 잔디깎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주변의 세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크기 전에 잔디깎기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한번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이런 나라들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방 타격이라고 preventive strike라는 자주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저게 침략할 징후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 먼저 타격, 선제 타격하는 걸 preemptive strike라고 하고 국제 정치에서 아니면 아예 미리 밟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손 좀 봐줘야겠다는 그 preventive 예방 타격할 때 예방 타격을 자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더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을 경우에는 끝장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란도 네. 부담스럽겠죠. 예, 부담스럽긴 한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 재개한다. 예, 그러면 나탄즈나 포르도 6월달에 공격받을
하든 핵시설 원전을 다시 재건한다. 재건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시도를 한다.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행방이면 한 440kg, 60% 이상이 농축된 440kg의 농축 우라늄. 여기 지금 행방이 부연하고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아주 잘 보관되어 있다. 그렇죠. 안가에 잘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까지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거 모른다. 우리 부서진 원전 잔해 더미 밑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시점은 저는 알 수 없다.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거는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비축량이 막 4,000발, 5,000발 이상을 간다. 한계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탄도미사일 때문 그것 하나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선제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가장 확실하게 전쟁을 부르는 요인은 우라늄 농축과 나탄자 포르도 가장 중요한 나탄자 포르도 이스파한까지 원전 시설을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농축을 한다. 이런 활동이 보였을 때는 거의 확실시된다. 근데 기자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도 핵농축이나 지금 이거는 거의 무조건 전쟁 상황이 확실시되가 본인들도 조심하는데 얘기해 주셨지만 미사일 만드는 거 가지고 전쟁하긴 약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라이너 산길은 너무 예, 근데 이란도 그걸 노리고 지금 엄청나게 미사일 있어요. 찍어내고 있다면서요. 네. 찍어내고 있죠. 어떤 얘기인가요? 이란이 이제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죠. 절치부심하면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란이 미그 29, 러시아의 미그 29를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때 상당수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미그 29를 지금 추가로 도입하고 있고 원래 이제 수호이 35 그 다목적 전투기 꽤 괜찮은 전투기인데 이걸 주문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뭐 우크라이나랑 지금 붙느라 다른 나라한테 이거를 줄 형편도 안 되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쓰기 바쁘다. 내가 쓰기 바쁘고 부품 문제가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홍치9이라고 해서 이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을 했고요. 네. 네.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S400도 전력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방공망을 쌓고 있어요. 국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렸고 그러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제 탄도미사일 이런 무인기 샤헤드 같은 무인기를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12 전쟁 때 이스라엘이 중점적으로 노렸던 게 이제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이랑 그다음에 네. 저장시설 그다음 텔 이런 것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그걸 중점적으로 노렸는데 그 복구하고 있고 생산 규모를 확 늘리고 있는데 일단 이란의 국방장관이 아지즈 나시르 자데 네. 맞습니까? 나스리자데. 예, 네. 미사일의 생산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개선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24시간 지금 가동하고 있다. 12일 전쟁 때는 한 500발 정도를 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31발 이스라엘 통계에 따라 631발 쐈는데 네. 500발 정도가 이스라엘이 낙탄했고 이스라엘이 그중에 한 86%를 요격했다고 자랑했는데 테헤란에서는 이번에는 500발이 아니라 2000발을 쏘겠다. 하루에 2018씩 갈기면 다 방어를 못하지 않겠냐. 그렇죠. 한 4배를 더 날려버리고. 네. 예, 포화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죠. 과부하 걸리죠. 걸리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나름 다층방 공망을 쌓았는데 그 과부하를 일으켜서 손을 들게 만들겠다.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란의 판단에 따르면은 12일 전쟁 당시에 이제 파타흐 중거리 MRBMJ 중거리 무장선이 그 상당히 효과가 컸다. 하지카셈, 헤이바르 셰칸 이런 또 미사일이 있는데 종말 단계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리고 또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세 종류의 미사일을 중점적으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란의 불륜지의 허풍이겠죠. 과장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방어망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고 지난 12일 전쟁 때 특히 이제 미국이 사드를 이스라엘에 배치를 해서 상당수 소진했다고 재고량을 소진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 금방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싸요. 또 사드는. 그 뉴스에 났었죠. 재고가 또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SAD라고 합니다. 네. TH 발음을 SAD라는데 SAD가 재고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란은 11 전쟁에서 이란이 또 이게 나름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쏘면 이스라엘이 못 막는다. 막는데 나름 공식화했다는 걸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공식화해서 나름대로 성공의 자신의 약점은 뭔가, 방공망의 약점이 뭐고 뭐 이런 것도 배웠을 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많이 500발을 쏴봤으니까 나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이 아픈 데가 어딘가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소진한 방공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냐. 아니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얼마나 빨리 생산했으니 양측의 이제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붙으면서 어느 쪽이 더 빨리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란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탄도미사일은 물론 이제 액체 추진 방식이지만 고체 엔진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액체는 연료를 주입하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고체는 바로 그냥 가스버튼은 바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고체 추진제 원료가 이제 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00톤 정도가 중국에서 이란으로 또 반입됐다는 게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이게 뭐 패트리엇이나 사드보다 더 낫다는 홍치9, HQ9 방공 미사일도 이란한테 넘겨줬고 그래서 이런 또 중국이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의 노력이 지금 이스라엘은 또 미국과 힘을 합쳐서 방공망을 좀 강화하고 이란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탄도미사일을 이래 지금 양측에 이제 피 터지게 지금 이제 창과 방패 대결인가요? 네. 예를 이제 창과 방패 아직 싸움은 아닌데 창과 방패를 지금 열심히 갈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처럼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큰형님으로 무기 공급하고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큰형님으로 무기 공급하는 약간 대리전 느낌도 요 미사일 분야에서만큼은 있는데 군사 전문 기자님으로서 보실 때 이란과 이스라엘 이렇게 2차 전쟁 나면 이스라엘 2,000발 이상 막 쏘면 이스라엘 이번에는 좀 잘 못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2,000발을 포화 공격을 하면은 사실 이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600발 넘게 섰는데 500발 정도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다 사막이나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를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이란이 이걸 얼만큼 더 개선을 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라 볼 수 있고 근데 이란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좌표 다 찍어놨겠죠. 좌표 다 찍어놓고 네, 밑집 인구 지역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 궤적을 좌표를 적어놨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정밀도를 많이 개선했을 거라고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2,000발 쏠 수 있긴 합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게 한꺼번에 네. 이게 그냥 뿅뿅뿅뿅 날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처럼 이게 이스라엘 발사를 하려면은 발사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이렇게 또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에 이란과 전쟁을 할 때면 어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지휘 통제. 어딘지. 예, 지휘 통제. 그러니까 이란이 2,000발의 발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지하에 있겠죠. 사령부나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노리겠죠. 전투기가 집중적으로 노리겠죠. 그리고 또 둘째 고정 시설에서 쏘는 게 아니라 이걸 싣고 나르는 아까 말한 텔 이동식 발사대. 근데 이 텔이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아니 이란 못 만듭니까? 이동식 텔? 이동식 텔을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원목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원목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싣고 나온다 아니면은 뭐 캔 자원들 뭐 석탄이나 이런 거 광물을 싣고 나른 그런 트럭들이죠. 대형 트럭들이 텔을 쓰는 건데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2,000발 쓰려면 텔이 대략 2,000대가 필요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또 요소에 움직여 적당히 배치해서 그 중에서 동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잘못하면 서로 부딪힐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 이제 시차를 잘못 맞추면 한꺼번에 써야지.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고 또 미사일 속도가 더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2,000발을 하루에 동시에 이스라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은 거죠. 딱 들어가야 이스라엘이 맞기 어려운데 여기 뭐 한 5분 뒤에 그렇죠. 500발, 5분 뒤에 500발 이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순천에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란이 할 수 있을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트럼프는 계속 이란하고 협상을 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바스 아락지가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난다든지 유럽과 약간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될 텐데 전쟁 가기 전에 마지막 협상 노력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간의 물밑에서 협상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제가 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란이 샤헤드 드론 러시아에서 받아가지고 막 생산 중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이랑 섞어서 막 드론 집어넣으면 이게 요격이 되게 힘들어진다면서요, 기자님? 이게 섞어 쏘기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사일은 빠르고 드론이 느립니다. 동시에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고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섞어 쏘기를 하면은 요격망에 물이 과부하 걸리는 건 맞는데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같은 그 무인기를 같이 쓰는 거에 효과가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속도가 차이가 있어서. 속도가 차이가 있네. 고도 차이가 샤헤드는 낮게 날거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인 충격은 크지만은 군사적으로 샤헤드 같은 드론의 탄두가 별로 안 셉니다. 아,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 타격을 한다고 해도 그냥 흠집 하나 정도 나는 거지. 강화 건물일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물론 이제 민가에 떨어지면 충격 효과가 크죠.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크지만은 이게 샤헤드 같은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의 섞어 쏘기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란에서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들밖에 가지지 못한 기술이라고 러시아. 들었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실전 배치했고 지금 네. 미국이 막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북한은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글쎄요 이게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워낙 속도가 빨라서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못한다. 무적의 무기다. 미사일이 궤도를 이렇게 슉슉 뱀처럼 바꿔서 맞추기가 어렵다. 예. 거의 궁극의 무기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것 때문에 중국과 정전을 났을 때 항공모함 방공을 확신할 수 없다. 거의 궁극의 무기처럼 나왔는데 이게 군사 전문 기자로서 확실히 말해주세요. 진짜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어트로 요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특히 이제 중거리 이상의 MRB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요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예.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게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처럼 쏘았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물수제비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퉁퉁 튕겨서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 이 글라이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아예 순항 미사일인데 낮게 깔리는데 이게 이제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마하 5 이상을 날게 하는 또 극초음속 그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열병식에서 보여준 게 이게 통통 튀기는 이제 글라이더 방식인데 이것도 뭐 요격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불가능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글라이더 방식보다 순항 미사일인데 마하 5 이상을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이퍼 벨로시티 클루즈 미사일 HC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HGV라고. 근데 HCM이 더 어렵답니다. 이게 이제 고도가 낮고 그렇죠. 낮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골든돔이라는 걸 만드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우주에다가 위성을 수천 개를 깔아가지고 HCM 같은 거는 속도가 빠른데 대신 열이 많이 냅니다. 대기권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마찰열이 나겠네. 마찰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우주에서 아주 또렷하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레이더는 못 잡지만은 네. 위성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탐지를 하고 식별하고 탐지를 해서 추적을 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이런 HCM이나 HGV 같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전문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공망을 갖추겠다. 골든돔이죠. 예. 골든돔. 하도 골드를 너무 좋아해, 트럼프는. 골드, 황금을 너무 좋아해. 교수님, 약간 주제엔 벗어나지만 막간 질문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 경주에 왕관을 선물로 했잖아요. 말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핵잠수함 해준 겁니까? 효과 있었습니까, 그거? 저는 뭐 딱 그거랑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좋아한 건 확실하다. 엄청 좋아했죠. 네. 만큼 찢어졌죠. 개인적인 호감은 확실히 샀다. 그럼요. 그러나 그거를 외교 행랑에다가 나중에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갔냐고 비서실장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차에다 실어갔다잖아요 바로. 그런데 네. 그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이 킵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못 못 가져가요. 기준 국가에다 보관해야 될 텐데. 보관해야 되는데 네. 근데 트럼프라면 가져갈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한 3억 원 당당의 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꽤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건이 그것도 깨알 포인트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킵할 것이냐. 킵할 것이야. 안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도 어쨌든 뭐 선물해주고 보통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아둘 텐데 그걸 가져가서 챙겼다는 건 국가 기속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한 거죠. 그 정도면.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이거를 진짜 한번 써봤을까? 이것도 한번 써봤을까 한 표. 비행기에 한번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찾았겠죠. 한번 써보고 싶어서. 머리 사이즈 맞췄을까요? 맞췄을 네.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나요? 그 체형이 크지만 서구 사람들이 원래 이 두상이 둘레가 두상이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 뭐 쓰시고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저 관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이란이 물과 전기가 부족해서 정말 난리라고 저희랑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네네. 조회수 많이 나왔죠.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네. 이란의 모든 지역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가끔 댓글에 아니 내가 사는 이란 지역은 물 전기 잘 되는데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죠.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은 사막 국가인 이스라엘은 물 수출국이 돼서 풍요롭게 지난다고 하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조를 했죠. 우리나라가 일조를 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담수화 시설. 담수화가 뭡니까 교수님? 그 바닷물을 염분을 빼는 거죠.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네. 바닷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소금기를 빼서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꾸는 마시는 것까지는 아닌데 생활용수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까지 그럭저럭 쓸 수 있게. 그럭저럭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거 우리 두산이 아마 갔을 거예요. 두산이 잘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술이 예. 있습니까? 예. 그걸- 엠브레인 방식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거 5개나 만들어줬어요. 담수화 시설. 이스라엘 5개. 네, 5개 만들어줬고 추후에 7개, 8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담수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일단 염분을 빼서 썼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거고 사실 이스라엘은 영토 50에서 60%가 사막입니다.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중동은 덥잖아요. 전통적으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극복했던 게 첫 번째 1930년대 우물을 만들었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보면은 물을 똑똑 떠뜨려. 예, 있죠, 있죠. 물방울 떨어. 예, 그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수로를 만들었어요. 음. 북쪽에 갈릴리 호수나 네. 저쪽에 요르단강이 있잖아요. 어. 저기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요거는 사해입니다, 사해. 아. 이쪽으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북쪽으로. 저기 있네요. 저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네. 저기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데. 그쵸,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또 저 갈릴리 호수 물리를 걸어가신 곳이죠. 저기에 있는 물이 있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드는 저 위쪽에도 수자원이 좀 있어요. 뭐 시리아하고 저 국경 부분에서 저기서 강들이 흘러 들어와서 사실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게 사해까지 연결되죠. 요렇게. 예. 저런 수자원을 이제 수로를 만드는 거죠. 북쪽에 있는 물을 남쪽으로 끌어쓸 수 있는 수로를 1950년대부터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그쵸.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했던 게 이제 1950년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아까 우리 이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기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죠? 재밌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딱 가시면 가든이 많아요. 같은 정원. 정원들이 많습니다. 불고기 집이 많습니까? 물 끄는 게 먹는 죄송합니다. 먹는 가든 말고요. 네. 아재 개그. 그래서 정원들이 많은데 그 밑에 보시면 플라스틱 파이프라인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무 밑에, 나무 밑에요. 꽃 밑에. 밑에. 그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죠. 처음 봤으니까. 그게 바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네. 예, 물을 조금씩 한 방울씩. 플라스틱 파이프에 구멍이 나 있고 네.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물이 흐르죠. 그러면 조금씩 물이 흘러나와서 그 식물에다가 물을 준 거죠. 사람이 직접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화 물 공급을 해놨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또, 그러니까 또 물을 아낄 수 있죠. 이게 막 흙 뿌리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딱 필요한 지역 흙에만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만 물을 준다. 네.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잔디에 물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물을 팍 뿌리는 거 있죠. 예. 드타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자동으로 물을 주는 기술, 한 방울 한 방울씩 주는 기술, 이게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요? 이게 없었을 거예요. 야. 플라스틱 파이프라인에 물을 흐르게 해서 그 구멍으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 이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고, 이 회사 이름이 느타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물을 재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재사용하나요? 쉽게 말해서 생활용수를 네. 받아서 네. 그거를 다시 정화해서 다시 어디다 쓰냐? 나무나 정원에다가 물을 줍니다. 그러면 오염된 물, 네. 뭐 우리가 싱크대 설거지하고 남은 물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정화해서 물 나무한테 주고 주는 거예요. 그걸로 농사 짓죠. 농사 짓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물을 2번 쓰는 거죠. 우리 사실 생활용수는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재활용하고 아껴 쓴다. 네네네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점지하신 게 한반도에서는 다 그렇게 꿈도 못 꾸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물을 아껴 쓰면서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수출하는 국가. 물이 부족해서 뭐 샤워를 못 한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농업 기술이 발전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시면 과일이 너무 싸요. 예, 싸요. 맛있어요. 과일이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요즘?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노동력 비용이 많이 들죠. 일단 과수원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은 못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기 보시면 사해 위쪽에 보시면 베르셰바가 있죠. 저 왼쪽에 베르셰바. 1차 대전 더 밑으로 있죠. 더 밑에 내려오시면 베르셰바 있죠. 베르셰바. 베르사. 그 남쪽은 거의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이쪽은 사막이. 네. 네. 기도하셨죠. 근데 저기를 전부 다 물을 내서 거의 농사를 짓습니다. 사막인데 네. 농사를 지어요. 더 내려보세요. 더. 끝까지 홍해까지 가잖아요. 와. 저기 전체가 다 사막이에요. 사실 광야예요. 광야. 이 밑에가. 네, 근데 버스를 타고 저 홍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저 90번 도로를 타고 저 도로를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 홍해에서. 네. 그 왼쪽을 보시면 전부 광야인데 전부 하우스예요. 저기다 꽃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짓는 겁니다. 대규모 농사 시설이 돼 있어요. 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잘했네요. 자체적으로 물도 아껴 쓰고 2번 쓰고 기술력도 만들고 사막도 버리지 않고 개척해서 농사 짓고 또 우리나라 두산이나 LG화학 같은 데랑 손잡고 바닷물도 담수화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수출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두산이 담수화도 했고 오만의 담수화도 했고요. 담수화 시설로 사막화를 막고 식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UAE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UAE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아셈이라는 걸 재배하는데 성공까지 하도록 우리나라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저 지역에서 쌀을 한번 키워보자. 아니 근데 UAE는 여기 예. UAE가 여기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네, 여기. 네. 아니 여기 지금 사우디 옆에 완전 사막 동네 아닙니까? 네. 그동안. 네. 여기서 어떻게 쌀을 만들어요? 쌀을 키워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생산량이 40%가 증가했대요. 이야.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생산량이 많은 거죠. 원래 쌀은 네. 더운 날씨에 농사가 그렇죠. 더 잘 됐잖아요. 네. 이모작 삼모작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항상 부족해서 사막 국가. 물을 갖다가 거기서 사용해서 썼는데 네. 이 지역 UAE도 가보시면 사실 물 부족 현상 별로 못 느낍니다. 담수화를 많이 해서. 네, 거기도 담수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쌀이라는 게 동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물을 가둬서 하는 방식이지 네네. 원래는 야생 쌀은 아하. 이렇게 물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보리처럼 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하. 어쨌든 아세미 쌀을 사막지대의 샤르자. UAE는 7개의 토국이 있는데 네. 한 국가가 이제 일종의 연방 국가 같은 경우죠. 그쵸. 샤르자에서 재배를 했는데 60% 생산량이 늘었대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값이 비싸가지고 생산성이 조금 떨어진다. 가격이 너무 비쌀 수밖에 없다. 어쨌든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긴 했는데 농업용수 값이 좀 비싸대요. 그래서 경제성을 좀 낮춰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40%나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 바탕으로 UAE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뭐 서방 지원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자기들 노력도 하고 우리나라랑 손도 잡았고 UAE도 중동 무슬림 국가인데 지금 자기들 잘 개발해서 쌀까지 재배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란은 지금 그 큰 나라가 지금 네. 이란이 땅이 이만하잖아요. 이란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면 이만하잖아요 지금 이란이 이렇게 그럼요. 큰 나라가 네. 전 세계를 고대 때부터 지배했던 이 대제국이었던 이란은 왜 이럽니까? 물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일단 이번에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지역에 전례 없는 가뭄이에요. 가뭄. 이란 이라크 네. 요 지역이 지금 가뭄이다. 예,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가뭄이 일단 극심하게 너무 왔다. 극심하고 두 번째는 치수를 잘못했죠. 수자원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거기에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쉴 데 없는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핵개발만 하고. 예.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략. 예. 테헤란 여기 수도 예, 예. 옮겨요. 물이 없어요. 밑에 보면은 저기 예, 예. 있네요. 뭐 물. 여기 뭐 물 근처에 근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지금 뭐 호수 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전부 다 마른 데가 말라요. 아.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테헤란 수도에 물이 없다. 그 수도를 옮겨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페제스키안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1.5리터짜리 6개 돌이 예. 한 패키지만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어요. 진짜요? 테헤란에서? 네.
1.5리터 6개. 이거는 뭐 샤워는 힘도 못 끄겠네. 샤워를 그러니까 샤워를 너무 오래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까지 나올 정도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네. 지나친 샤워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샤워는 얘기하고. 3, 4분만 하면 되지 샤워를 30분까지 할 이유가 없다. 목욕 같은 건 꿈도 못 하겠네. 하겠죠. 하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물이 부족해서 네. 지금 수도를 옮겨야 된다. 저 남쪽 어느 지역까지 가야 되는 이름까지 도시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난립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예, 그럼 기우제까지 지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기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치가 아니죠. 시아파 이맘들이 나와서 아이고 네. 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신이시여 기우제까지 지낼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도 하고 UAE도 물 부족 해결했는데 이란이 저 무기 안 만들고 대리 조직에 돈 쓰지 않고 이런 거 했으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탐수화하면 되는 네, 거 아니야? 바닷물 담수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두산 기업 안 들어갑니까? 우리 담수화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담수화해서 물을 빨리 해야지 이란 국민들도 살 수 있지 지금. 근데 지방이나 뭐 또 물이 또 괜찮은 지역은 괜찮대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네, 나라 크니까. 그러나 수도하고 몇 군데 대도시 지역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됩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아닌데 이런 뭐 물 잘 나오는 데도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가짜 뉴스가 아니고 워낙 큰 나라니까 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테헤란 같은 수도가 있고 네. 지방에 뭐 호수 있는 데는 물 잘 쓰겠죠. 그렇죠. 네네. 사실 전기 부족은 전반적으로 사실 아닌가요? 전기 부족도 힘들어요. 대도시도 전기 없어요. 지금 단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하고 2차 전쟁 가능성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력 시설이나 댐 같은 곳을 폭격하면 네. 물이나 전기가 부족해서 이란이 못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인프라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1차 공격 때는 인프라 공격 안 한 거예요. 거의 안 했습니다. 특별한 건 안 했고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 2차 공격 때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레짐 체인지 가려고 하지 않냐. 레짐 체인지 가려면 인프라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래야 이제 민심 위반이 일어날 거고 그래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래야 어떤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쟁에서는 사실상 도로, 항만, 전기, 수도 이런 거에 대한 공격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비난은 받겠죠. 그러나 만약에 진짜 레짐 체인지를 노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지금도 힘든데. 그거는 이제 직접 그때 가봐야겠죠. 레짐 체인지가 또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북한도 보면은 또 네. 이게 몇십 년 버티니까요. 버텨있죠. 네. 네. 그리고 담수하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서해오도 해병대 취재를 연평도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도 담수를 해요. 그게 사실 말이 담수지 연평도의 필수품이 그거래요. 샤워할 때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린다고 하고요. 담수는 말 그대로 그냥 물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는 민물이랑 또 달라서 이게 아직도 염분이 좀 염기가 좀 있나 보요. 예, 염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이 아니다. 예, 약간 소금들이 좀 있고 그리고 바다에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나 보지. 그래서 아니, 머리가 뻣뻣해진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 또 서해오도 방위를 위해서 시키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또 해병대 감수까지 해서 저희 국군 장병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시죠. 저희 좋습니다. 최근에 이철재 기자님, 김민석 기자님과 전투 식량을 먹는 특집을 찍어서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이제 밥맛이 좋아졌구나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조회수는 좀 낮은 편인데 많이 좀 봐주십시오. 많이 좀 봐주십시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 4부에서 이어서 중동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잃고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고 또 튀르키예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튀르키예가 네. 미국에서 F-35 전투기 구매를 거절을 당했는데 영국에서 유로파이터를 구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왜 세계 최강 F-35 스텔스기 우리나라 일본도 사고 있는데 왜 그거 안 사고 한물간 유로파이터 구매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튀르키예는 F-35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러시아에서 S-400이라는 또 그 러시아판 새들을 네. 도입해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한 거죠.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 그 파트너 국가로 참여를 했었어요. 네. 돈까지 냈죠? 돈까지 냈. 응. 네, 그리고 출고시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출고시까지 했는데 대박. 네, S-400을 사면서 완전히 축출이 된 거지. F-35 프로그램. 최악의 악수를 뒀네. 최악의 그렇죠. 악수를 뒀네. 왜 튀르키예는 자기 돈 들여서 F-35 개발도
했는데 왜 러시아 무기 사가지고 퇴출당한 거예요, 미국한테? 에르도안 대통령이 분명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산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본인이 줄타기를 하다가 줄타기를 하는데 떨어졌다고 봐야지. 예, 아, 너무 나가가지고 자기는 머리를 쓴 네. 거는데 최악의 수를 둔 거라서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네. 예. 튀르키예가 이제 레제프 타이트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키어 스타머 네. 영국 총리와 만나가지고 네. 그때 정상회담 하고 나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겠다고 20대 계약 규모는 80억 파운드인데 한 15조가 넘다. 그래서 이걸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제 산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까타르랑 네. 이제 우리 성 교수님 까타르라 하시니까 네. 까타르와 오만으로부터 각각 12대씩 모두 24대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또 산다고 이렇게 했죠. 들어온다고 했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제 영국계 아니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수출하려면은 튀르키예 수출하려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독일이었죠. 독일은 이제 튀르키예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 무슨 쿠르드 쿠르드 문제로 인권 문제. 인권 탄압. 문제 항상 네네. 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무기 수출도 안 하고 이런 인권 탄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눈 감아줬다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튀르키예는 공군 현대와 그다음 튀르키예도 나토 국가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또 방공 구역이 있으니까 여기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 가장 큰 숙적은 그리스죠. 그리스가 F-35 20대를 사기로 했거든요. 네. 또 네. 최대 40대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쫓겨났고 네. 숙적인 그리스는 최대 40대까지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하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뭐 괜찮은 전투기인데 좀 모자릅니다. 약간. 네, 일단은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2012년에 미국에서 매년 그 레드 플래그라는 훈련을 합니다. 네. 공군이 주도가 해서 각 나라들 우리나라 공군도 참가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그 라스베가스 사막에 그 엄청난 공역이 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컷 그냥 그 우리처럼 초음속 나가가지고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사람들도 없고 그 사막에서 폭탄도 떨어뜨리고 네. 그 밀떡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전 투어하니까. 네, 폭탄도 떨어뜨리고 거기서 각종 공중전주 하는데 2012년에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네. F-22를 또 잡았다고 나름 괜찮은 센서와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요격 전용으로 만든 기체고 이게 요즘에 전투기들은 모든 그러니까 공중전도 하고 그다음에 지상 폭격도 하고 대함 미사일로 배도 잡을 수 있는 멀티롤 이게 대세인데 네. 다목적 전투기가 대세인데 유로파이터는 이제서야 이제 거의 끝물에서야 지상 폭격도 하고 이제 멀티롤 기능이 좀 약합니다. 공대작전 그래서 이런 또 단점이 있고 기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무장이 또 많이 탑재할 수도 없어요. 아하.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유지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아니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비싸. 좋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워낙 소형 많이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 생태계가 이제 이렇게 부품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차는 웬만하면 그냥 다 싸게 정비되는데 그렇죠. 저기 이름 못 들어본 수입차 외제차고 사면 이제 정비 때 박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우리 걸 안 삽니까? 차라리 우리 게 더 KF11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KF-21이 처음에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튀르키예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네. 파토가 나가지고 튀르키예 왜 파토 났어요? 좀 더 많은 걸 요구했죠. 튀르키예. 아하.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이별에 손을 잡은 또 인도네시아가 또 메시를 때리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에? 역시 파트너는 잘 만나야 되고 아. 그래서 유지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F-22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요. 유로파이터. 그럼 왜 이걸 왜 삽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지 비용 비싸니까 또 감당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각국들이 오히려 그냥 폐기 처분하거나 그러니까. 네, 이거 오스트리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12대인가 샀는데 네. 결국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 못 하니까 그냥 내놨어요. 팔았고 그다음 영국도 자기 거를 감당 못 해가지고 유지비 때문에. 네, 유지비 때문에 너무 이게 비싸니까 추가 구매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중고를 내놓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런 타이푼을 사는 것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지금 에르도안하고 트럼프 사이 엄청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칸이라고 해서 자기 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4.5세대 아닌가요? 네, 5세대 조금 심하죠. 5세대. 맞아, 그리고 네. 맨날 튀르키예 밀떡들이 이제 한국 밀떡도 놀립니다. 튀르키예는 5세대인데 KF-22는 4.5세대네. 그렇게 놀리는데 하여튼
그거를 개발을 하려면은 영국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하. 왜냐면은 영국의 롤스로이스 네. 엔진을 좀 엔진을 받아야 되고 엔진 기술을 받아야 되고 BAE라고 이제 거기 굉장히 큰 다국적 방산 기업이 있는데 영국에 거기로부터 또 이렇게 기타 다른 기술을 또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하.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럼 한물간 전투기 유지비 비싸고 남들 다 공짜로 줘도 안 가는 걸 돈 주고 샀다는 또 거는 중고도 사옵니다. 중고도 사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짬 처리해 주는 건데 이게 짬 처리해 주는 거죠. 일단 당장은 급하니까 급하니까. 예, 저쪽에서는 그리스는 F-35 하는데 급하니까. 어쨌든 간에 2012년에 F-22를 잡았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네. 아니 근데 기자님 이게 KF-21의 수출 경쟁자가 튀르키예 칸 전투기잖아요. 근데 우리 KF-21은 최근에 저랑 영상도 찍으셨지만 야 이게 뭐 공중 실전 뭐 고기동도 하고 뭐 코브라 기동 뭐 급상승 기동 하면서 코브라 기동은 안 했지만 코브라 기동에 가까울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네. 이런 급 고기동도 하면서 정말 개발이 착착착착 잘 되고 있는데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엔진이 없어서 사실상 개발 중단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칸 전투기가 이제 시제기가 만들어졌고 2번 비행했습니다. 네. 바퀴도 이제 그냥 접지도 않고 그냥 네. 우리 KF-21 첫 번 비행할 때는 바퀴를 그냥 했었죠. 네. 처음 비행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바퀴를 내놓고 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급히 착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랜딩 기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튀르키예는 2번 시제기가 이제 2번 비행했는데 둘 다 바퀴를 내놓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아직 자신이 없다. 2030년 까지 이제 만들겠다 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리고 또뭐 인도네시아랑 계약도 했다고 했는데 네. 아직도 뭐 시제기를 다 지금 어렵다고 봐야죠. 6대 정도 만들어서 우리는 KF-21은 6대가 1,500번째 이상 네. 시험 비행했는데 지금 이제 한 대 만들고 조금 이제 2대, 3대인가 이렇게 더 만들고 이제 비행도 2번밖에 못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야심차게 튀르키예는 이 칸에는 자기네가 만든 국산 엔진을 달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TF 35,000 그러니까 35,000파운드의 엔진, 추력을 가진 엔진 하나를 달아가지고 국산으로 그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5세대 전투기 엔진이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추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순항을 계속 가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기술이 없어요. 일단 엔진도 만들어본 기껏해 이제 무인기 정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또 이제 자체 엔진을 튀르키예가 뭐죠? 바야카르. 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집에 막년에 송년회 실시래가 과도한 음주 여러분 과도한 음주. 예, 과도한 음주 건강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약트를 만드는 국가이지만은 엔진은 다 캐나다나 미국 걸 써요. 그래서 자체 또 이제 엔진은 무인기 엔진도 이제 막 생산을 하려고 시제품을 만들려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한. 아니 무인기 엔진도 없는데 5세대 전투기 엔진 자체 그렇죠.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재인데 고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금속 소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튀르키예가 이 기술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F4SA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는 EJ200이라고 해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그 엔진의 그 주요 개발사거든요. 네. 롤스로이스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영국 기술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산 거라 추정이 되고, 근데 2030년까지 이제 개발을 마치고 뭐 양산까지 하겠다고 튀르키예가 밝혔어요. 네. 근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한 달 뒤는 26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6년이라고 네. 치고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도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KF-21에 들어 자체 국산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14년을 목표로 하고군요. 기간이 14년 정도 걸린다. 40년.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는데 14년 동안 3조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국산 엔진을 첨단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짰는데 튀르키예는 2030년까지 엔진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국산 엔진을 해서 튀르키예 국산 엔진을 얹혀가지고 칸 만들겠다. 네, 엔진만 개발하는 게 우린 14년인데 여긴 엔진도 개발하고 비행기에 얹어서 잘 되는 것까지 30년까지 하겠다. 2030년까지 하다. 이거는 사실상 뭐 불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게 국뽕에 찬 튀르키예 밀떡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아예 한국은 저 미국 엔진 사다 쓰고 우리는 만드니까 우리가 더 좋아. 칸 최고. 칸 최고. 그리고 이네 4.5세대, 우리 5세대. 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국뽕하는 거는 좋은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KF-21 돈 주는 것까지 믿으면서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샀는데 전투기 개발이 안 되면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 6월 11일 날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우리 이제 아덱스 같은 방산 지원실이라는데 거기에 발표가 있었죠. 칸 48대를 사겠다. 이게 계약 금액이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35년까지 튀르키예가 48대를 다 완납하겠다. 그게 계약 조건이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끌어들이는 가장 핵심은 기술이죠.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제 한국으로부터 한국과 같이 이제 KF-21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핵심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네가 IF-21이라는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KF-21가 거의 뺏긴 거. 거의 비슷한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몇 개 더 얹히겠죠. 얹혀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수출도 하고 자국의 항공산업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그냥 한국으로부터 분담금도 못 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거죠.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안 줘야죠. 예, 노페이 노 기술이죠. 노머니 노 아니, 테크놀로지. 돈이 없어서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돈은 있는데 안 낸 거잖아요. 돈이 사실상 그 인도네시아가 대국이지만은 그 국방비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소 국방비만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의 국방비만 투자한다는 그런 나름 국가 방침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가장 큰 사업이 수도 이전입니다. 자카르타를 어디로 누산타라라는 데를 새로 만들어 2045년까지인가 거기 만들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겠죠. 예, 그걸 옮기겠다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에 쓸 여력도 많이 없는 데다가 또 이 지금 현 대통령이 여기저기에서 또 무기를 뭐 많이 사가지고 취미인가 봐요.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다들 뭐 이거는 검은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나 서로 필요가 있어서 칸 전투기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칸이 2030년까지 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없고 그다음에 지금 튀르키예가 그 영국으로부터 한물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는 것은 기술 이전을 바라는 건데 인도네시아에 줄 기술이 자체 기술이 있을까 또 의심스러운 거죠. 물론 롤스로이스 기술을 주는 거 아닌가? 롤스로이스 기술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영국 튀르키예까지는 오케이. 근데 영국이 허락해 줄 수 있냐? 물론 이제 기술을 이전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술 팔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돈을 치르겠다. 그러면 영국이 오케이는 해주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튀르키예가 영국에게 웃돈까지 얹혀서 기술 이전 요로까지 주면서 인도네시아에 칸을 팔 경우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KF-11 분담금을 또 내겠다고 또 이렇게 밝혀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거의 올해 예산도 돼 있고 내년 예산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가지고 완납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인도네시아 그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만 돈을 받으니까 기술 이전 거의 해주는 거 없는 정도만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기술은 거의 그거죠. 우리한테 부품을 다 가져가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인도네시아와 이 튀르키예 거래에서 또 인도네시아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국방비도 많지 않고 또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땡겨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 돈이 많아요. 지금 카드 할부금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했던 또 태도가 있어가지고 과연 또 이제 튀르키예도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인도네시아의 트랩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거 혹시 보실지 모르는 인도네시아 이거 시청자나 이 튀르키예 시청자 두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아니 근데 개인적인 그냥 세상적입니다 그냥. 튀르키예가 저기 사우디와도 칸 계약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그걸 가져간다고 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무슬림 파이터다. 무슬림 파이터다. 칸 얘기했었고 다만 저는 덧붙일 게 트럼프하고 지금 에르도안의 사이가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가져갔잖아요. F-35. 튀르키예가 다시 그거 노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팔아라 F-35.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러시아검 S-400 지대공 그거는 몇 년 전 일이에요. 한참 전, 4, 5년 전에 그걸 샀다가 바이든 때죠. F-35가 나가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야지 미국이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S-300인가 400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돌려달라고.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면서 지금 S-400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터키한테 튀르키예한테 바이백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바이백 했어요. 아니 팔아먹고 돌려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급하다. 그게 완전히 그 러시아가 S-400을 튀르키예 바이백을 할 경우에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는 없어지죠. 그땐 미국이 F-35 팔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칸 전투기의 엔진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안 되는데, 우리 KF-21 입장에서. 칸 전투기 잘 안 되는데. F-35 전투기를 팔지는 않겠죠. F-35를 줄 수도 있죠. 그 F-35를 만약 또 튀르키예가 얻을 경우에는 칸을 원래 또 개발하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용지물 이제 안 하겠죠. F-35가 없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오히려 또 개발이 안 될 수도 안 될 있다. 수도 있는 개발 아예 어차피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개발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 F-35 있으니까 칸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장기 과제를 돌리겠다. 우리 개발을 실패한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다. 네. 늦추는 것뿐이죠. 늦추는 것뿐이죠. 차근차근 하겠다. 다음 대통령은 뭐 알아서 네가 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 사우디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투르키예 하니까 최악입니다. 왜 이렇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시리아하고 가자하고 투르키의 영향력이 이란을 추월했어요. 이란이 지금 6월달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국방력이 반토막이 났고 예. 그 빈 공간을 지금 투르키예가 채우고 있습니다. 힘의 공백을 네. 이제 투르키예가 채우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생겨서 약화 때문에 생긴 힘의 공백을 그 튀르키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또 중동이나 또 중앙아시아도 힘 좀 쓰던 전통적인 국가가 이란 말고 튀르키예 말고도 러시아도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있죠. 근데 러시아는 요즘 중동에서 힘이 없나요? 없죠. 거의 그냥 네. 영향이 없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끝내십시오. 예. 거의 끝났다. 아니 근데 실제로 F-35를 미국이 안 팔면 S-400 러시아한테 사서 가꿔줬으니까 러시아에서 미국이나 수호위 전투기 사면 될 것 같은 영국 유로파에서 산 것도 이상해. 왜 러시아 거 안 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러시아 걸 사면은 미국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도 이제 흥미가 이제 잃은 거죠. 이거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이렇게 하고 둘째 또 셋째 이제 시리아에서 또 이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충돌했기 때문에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KF-21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UAE에 방문했을 때, 이거 좀 도장 좀 찍나 했더니 뭐 MOU 정도 맺고 오셨는데, 네. 뭐 MOU도 뭐 계약으로 갈 수 있는 단계 중 하나니까 기대를 하면서도 시청자분들이 KF-21 썸네일 좀 그만 팔아먹어라. 특히 엔진 얘기 좀 그만해라. 수출됐다. 확정되고 얘기 좀 해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KF-21 중동 수출 내년에 좀 가능성 있는 거 뭐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중동 수출은 없고 아마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 아닐까. 필리핀은 내년에 진짜 도장 찍을 수 있다. 내년에 그때 모르죠. 필리핀의 상황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고 중동은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여러 차례 브로셔 말고 좀 더 정보를 달라 얘기를 해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일단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F-35가 가져갔죠. 들어왔으니까 좀 멀어졌고 사우디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있다면은 한국과 같이 이제 6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6세대 전투기는 좀 더 먼 미래의 일이니까 당장은 없는 거고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KF-21에 대한 급진전이 될 것 같으나 또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의 KF-21의 블록 3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그 단계에서 관심도 그때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블록 2까지는 아마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록 3를 만들려면 뭐 적게는 4조, 많게는 8조의 돈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때 공동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공동 투자해서 대신 이제 당초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도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체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중동판 KF-21을 만들고 그거를 또 수출까지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할 것 같아서 한국과의 또 이 협상이 또 되게 이제 중요하게 열리겠죠. 우리는 또 다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들게 만들었는데. UAE가 F-35를 가져갈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면 사우디가 가져갔기 때문에. 사우디가 가져갔으니까 F-35 가지고 싶을 거예요. F-35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F-35가 원래 트럼프가 막판에 사인해준 게 UAE한테 F-35를 판매하는 행정명령을 사인했지만은 바이든이 그걸 뒤집었고 그다음에 다시 바이든이 UAE한테 F-35를 팔려고 했는데 이제 UAE가 뒤집었죠. 파웨이 가져가면서. 5G 장비를 사면서 그래서
유예되지만 바이든이 또 차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차여서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그 UAE가 그 문제가 되는 5G 장비를 화웨이 장비를 또 폐기 처분했던가 아, 그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네,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장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UAE가 F-35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일단 반대 의사를 내보냈고 물론 이제 강하게 반대는 하지만 안 된다. 근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사우디는 가져갑니다. 근데 네. 또 미국 의회가 또 붙잡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여러 아, 가지 미국 얘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 예. 그러면 뭐 KF-11이야 그렇다 치고 또 FA-50 이거 이집트 수출 얘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예. 건 뭐 별거 없습니까? 이집트가 뭐 100대까지 산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이 차 돈이 없어요. 다 우리가 수출 금융 해줘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팔아야 된다. 네. 아,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특히 프랑스가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팔아도 또 유지비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MRO, 뭐. MRO 비용으로. 네, 그거 뽑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우리가 국가에 저- 또 수출. 우리 돈을 판다고 해서 그걸 그냥 빌려주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이자를 붙입니다. 아, 이유를 또 받는군요. 아, 예. 나쁠 거 없다. 예, 두껍다. 좋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저희 웅전사 시간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 계신 국군 장병들, 아까 저희 2부에서 얘기했지만 서해 5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담수화된 물로 필터를 갈아가면서 샤워하시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님, 항상 저희는 이 평화와 안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민들도 우리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항상 감사하고요. 조금 더 힘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겨울이면은 군복만 입고 부대 안에만 들어가면 더 춥고들 합니다. 특히 전방에 계신 우리 장병 여러분, 칼바람에 또 좀 있으면 또 눈도 내리지 않습니까? 복무하기 되게 힘든 겨울이 왔는데 건강이 제일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요즘에 국방부나 이게 들으면 뭐 방한복이 잘 나왔다 하니까 혹시나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복무 마치시고 또 사회에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접하시는 이상한 얘기 중에 국민분들 중에 국군 장병들을 무시하는 일부 이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이 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나보는 남성, 여성, 어떤 아주머니들, 아저씨, 청년, 여학생, 학생들, 우리 젊은 어린이들까지 모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국군 위문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 마음을 전하니까 이번 겨울 힘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